대학교에는 미군이 주둔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딱 도착해 보니까 미군이 점령하고 있어. 근데 더 문제는 그걸 쓰기 위해서 이 실험 실습 기자재를 다 뜯어갑니다. 자기 막사로 써야 되니까. 동양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던 학교가 불과 몇 달 만에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월북을 했구나.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룰 분, 이분은 뺄 수가 없는데요. 우장춘. 우장춘이 3.1운동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요. 우장춘에 영향을 주신 분들이 다 3.1운동층. 1890 몇 년생부터 1900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한국의 초기 과학자들은 다 이때 사람일까? 네.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다 3.1운동 세대라서 그래요. 자, 이분에게 영향을 주신 분이 김철수란 분이세요. 아까 고려공산당 자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십니다. 이분이 고려공산당 자금 사건 할 때 그 자금 책이었던 분들과 같이 사회주의권에 계셨는데 이분은 그렇다고 해서 김일성이나 영운형하고는 달랐어요. 그분들을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밀려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일본을 유학할 때 그때는 이제 그 조선 총독부에 관비 유학생이 많았던 편이었어요. 동경 유학생들 대부분이 관비 유학생이니까 총독부에서 높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강연을 했나 봐요. 열심히 해야 돼.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김철수가 단상에 뛰어오르면 멱살을 잡고 이 자식아 그런 거야. 그걸 보고 우장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굳이 왜? 아니 돈 준 데서 그 뭐 생색 좀 내는데 왜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허백년이라는 화가도 계셔가지고 나중에 기록을 다 남겨요. 이성찬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의 아들이 이상원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의 지금 미국에 계십니다. 이분이 그 김철수 할아버지한테 항상 그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많이 일화를 남기셨거든요. 제가 이분하고 이제 그 메신저를 하면서 이 사진을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김철수라는 분이 고려공산당 자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는데 그렇다고 박헌영의 그 조선공산당에 찬성했던 사람도 아니고 김일성하고는 완전히 달랐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착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우장춘이 그때 민족의식을 처음에 깨닫던 분이 김철수거든요. 이분이 그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국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장춘이 그때 깨닫기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우정이 계속됐기 때문에 우장춘 박사가 한국에 왔을 때도 김철수랑 이렇게 만났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3.1운동 세대를 이 사람이 또 만나요. 이태규, 이승기는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그 당시에 교토 제국대학 교수가 두 분이 계셨어요. 그게 이태규와 이승기입니다. 맞습니다. 이분하고 동년배들이 유카와 히데키라고 일본의 최초의 노벨 물리학사. 맞아요. 두 번째가 토모나와 시니치로. 다 그 교토 제국대학에 계셔. 동년배들이에요. 그분들하고 동시대에 거기서 교수했던 분들이 노벨상에 거의 근접했던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때 만나는 겁니다. 우장춘은 1935년에 처음으로 농학 박사를 도쿄 제국대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1937년 무렵에 교토에 있는 다키 종묘상이라고 세계적인 종묘상의 연구소장으로 취임을 해요. 이게 이태규 박사의 전기에 나옵니다. 어느 날 우장춘이라는 사람이 자기 찾아온 거예요. 이미 우범선의 아들이라는 거는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자기 궁금해가지고 야 승기야 같이 보자 된 거죠.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 이후에 1938년 정도 되면 이태규 박사는 교토 제국대학도 이제 자기 성에 안 차니까 프린스턴으로 유학 가서 아인슈타인을 또 만나. 거기서 양자화학이라는 분야를 화학에도 양자역학을 도입하는 걸 해요. 그런 것들을 처음 하십니다. 이 31년쯤 되면 이때 최규남 선생은 우리 최선엽 선생과 썸 타고 있을 때예요. 32년에 최규남 선생은 이제 물리학 박사가 되신 거죠. 3.1운동 세대가 이때 박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대들은 서로 공유하는 게 많았어요. 우리 정지용이란 분이 월북 시인으로 아시는데 이분도 3.1운동 가담해서 무기정학을 받아요. 결국은 일본에 유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태규도 사실은 시위를 했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갖다 말을 잘 안 해요. 그게 해가 될까 봐 좀 소심하셨던 분인 것 같아. 근데 친구는 정지용이야.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서 정지용이 이태규한테 천주교 입문하라고 그래서 천주교인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정지용이 교토에서 유학하던 어떤 여인을 소개해 줍니다. 이태규는 그렇게 또 결혼해요. 이 3.1운동 세대랑 같이 어울려 다닌 거 알 수 있고요. 이승기 다 3.1운동 세대. 이승기 박사는 뭘로 유명하냐면은 이승기가 박사를 받는 거는 바로 저 합성섬유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본의 수출 1위가 실크였어요. 실크가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가는 섬유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로크 시대 때 귀족들이 쫄쫄이 바지 입고 있잖아요. 더울 것 같죠? 실크예요. 그게 극세사가 되면 오히려 더 시원해져요. 스타킹이라는 거는 얼때 보면 그 플렉스입니다. 그리고 실크로 너무나 얇기 때문에 그 낙하산이나 이런 것도
다 실크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볍고 얇은. 자, 이게 세계 시장의 80%를 일본이 점유했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은 효자 상품이었어요. 세계 시장의 80%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실크 불매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과 미국은 동맹국이었어요. 중국하고 미국이 옛날엔 친했구나. 잘 이때 지냈구나. 중화민국, 대만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이때 모택동 전. 그러니까 동맹국을 치니까 미국에서 실크 불매 운동이 일어나요. 일본의 경제에 타격을 주려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실크를 사용하자 그러잖아요. 아니 실크를 수입해서 우리가 그걸로 그 스타킹도 만들고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실크 수입 안 하면 우리 강직 공장 일자리 있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벌어졌던. 그만큼 실크는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왼쪽에 LA에서 최승희 공연 장면으로 돼 있잖아요. 이때 공연 못했어요. 입구에서 그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최승희는 일본인으로 여겨졌거든요. 38년에 이렇게 실크 불매 운동이 일어날 때 나일론이 발명됩니다. 나일론은 실크를 대체하게 발명한 거예요. 그런데 나일론이 발명되니 일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일론은 인류가 발명한 세계 최초의 합성섬이에요. 두 번째가 이승기 박사입니다. 비날론입니다. 39년입니다, 그게. 우리 이승기 박사 손으로 합성 견직이 마침내 완성됐다는 거예요. 와. 세계적 자랑이라잖아요. 물론 일본이지만. 그때 경성방직의 김현수 사장이 이승기한테 연구비를 10,000원 줬어요. 10,000원이면 서울 시내에 큰 기아집 10채를 살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났잖아요. 처음에는 나일론이 탄생하니까 누구나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2차 대전이 터지니까 일본도 실크 수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낙하산이나 로프 같은 걸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일론 공장은 전부 다 군수용으로 전용이 됩니다. 그때 그러면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스타킹이 없는데. 그게 저겁니다. 발에다 색칠을 내고 버텼어요. 맨살로 다니기 좀 민망하니까. 어떻게 보면 2차 대전 일본과 미국의 전쟁은 섬유의 전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승기 박사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전쟁에 빠지니까 다른 군수 쪽으로 연구가 간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저항도 하셨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일본이 곧 패망할 거다 이야기를 친구랑 나눴죠. 그러다가 헌병에 잡혀갑니다. 그래도 명색이 교토 제국대학 정교수인데 그게 1945년 7월 22일이에요. 같이 잡혀간 분은 박철재 박사라고 그분도 우리나라 나중에 물리학계를 이끄신 분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해방을 맞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여성이 또 나오시죠. 귀국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하셨고 그 중에 하나가 영운영과 건국준비위원회를 하셨죠. 어떻게든 좌우합작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풀렸죠. 좌우합작이 안 되면서 이 이여성은 월북을 합니다. 동생도 따라 나중에 월북하게 되죠. 동생이 이쾌대라는 분이시고요. 이중석과 같이 활동해요. 어떻게 본다면 저는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면 월북했던 정지용 시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쾌대 작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바운더리 안으로 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월북 과학자, 그 도상록이라든지 이승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 알려줘. 왜 과학은 오히려 이념에 이렇게 민감할까 그런 생각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분단 이전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역사 안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이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여기가 그 결별의 순간인데요. 경성제국대학의 이공학부가 1941년에 만들어져요. 그 전까지는 이공학 교육이 없었거든요. 근데 41년에 만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해서 입학을 했는데 해방이 된 다음에 일본인 교수들은 다 돌아갔겠죠. 그렇죠. 그 교수들을 메꾼 사람이 이태규, 박철재, 도상록 이런 분들이에요. 이승기. 근데 이게 이제 미군이 점령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장생 교수는 지난달에 101세로 돌아가셨나? 와. 장생 교수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한테 화학을 가르쳤어요. 우리나라 과학을 이끄셨다는 게 저는 너무 자랑스러운 분 중에 하나세요. 이분들이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초기에. 미군들은 다 다리 꼬고 앉아 있잖아요. 유일하게 다리 꼬고 대항했던 분이 이승기 박사. 아, 그러네요. 되게 못마땅했다는 게 좀 보이죠. 그러니까 요거 끝난 다음에 저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월북하십니다. 근데 서울대 종합안에 왜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는지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가 이때 만들어질 때 경성대 이공학부가 원래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경성대 이공학부는 공릉동에 있었습니다. 이게 공릉동 당시 캠퍼스입니다. 저게 지금 1941년대인데 저 1호관은 동양 최대 대학 건물이었어요. 41년 당시에. 그리고 2호관에는 항공모함 한 척의 철근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세계 최고의 분광 실험 장치부터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아, 경성 광산 전문학교 저기 있죠. 네. 저기 교수님이 최윤식이라고 아까 상대생으로 특강했던 분. 아. 그분은 저기 계셨어요. 이태규, 이승기는 기대가 컸어요. 근데 해방이 되자마자 메가드 사령부는 대학교에는 미군이 주둔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토제국대학에는 미군이 안 왔어요. 근데 딱 도착해 보니까 미군이 점령하고 있어요. 왜 점령했죠, 학교를? 저걸 갖다가 쓸만한 시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그걸 쓰기 위해서 이 실험실습 기자재를 다 뜯어갑니다. 자기 막사로 써야 되니까. 동양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던 학교가 불과 몇 달 만에 망가집니다. 너무 그리고 안타깝네요. 졸업 사진을 여기는 못하니까 동숭동 그
그 물리대 캠퍼스에 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월북을 했구나.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월북을 한 다음에 이승기는 안 했어요. 이승기는 사회주의에 대해 싫어했어요. 남아서 이공학부 건물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자취방에 살면서 저기 다 건물을 새로 만들고 설비를 갖다 다 수리를 해요. 그래 49년 되면 드디어 이공학부에서 박사들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50년 봄에 특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정부에서 이공학부 건물을 비우라고 그랬어요. 이 옆에 태릉에 육사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축이 법대였어요. 법대하고 알력으로 물리대 학장인 이태규가 물려납니다. 교토체육대학 교수였던 사람이 이 쓸데없는 알력으로 물려나가서 미국으로 가버리죠. 그리고 이승기는 남아서 이공학부 건물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 대통령이 비우라고. 이게 시대를 앞서가도 문제가 있네요. 네. 몇 달 뒤에 6.25가 벌어져서 이 사람은 북으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오시라고. 그래서 북으로 가셨구나. 시대의 비극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재필이 다시 귀국했어요. 네.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여운형이 불렀고 김규식도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은 안 된 거죠. 이렇게 해서도 뭐 역부족이었고요. 47년 7월 19일 날 여운형이 암살되거든요. 여운형은 어떻게든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를 갖다가 알리려고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극적으로 47년 4월 19일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인데 거기에 우리가 우승합니다. 그러니까 여운형이 파견했던 송기정, 코치로 갔던 남승용, 거기에 완전히 신인 서윤복 이 사람 세 사람이 한 거예요. 이번에 영화로 나왔었죠. 최근에.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왜 중요하냐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네. 40년과 44년은 전쟁 때 많이 열려요. 그 47년 때 처음으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제대로 열려요. 47년 4월 19일 날 우리가 우승하고 6월 달에 IOC 총회에서 코리아가 승인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안 했는데 코리아가 IOC 가입을 해요. 와. 초대 KOC 위원장 여운형. 6월 달에 그게 되니까 7월 달에 올림픽 참가 기념 종합 경기대회잖아요. 거기에 축사하러 갔다가 여운형이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좌우합작은 이렇게 끝나고 종말이 되는군요. 네. 근데 실패로 뭐 끝나거든요. 또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7년 6월 달에 우리가 IOC 가입이 됐기 때문에 첫 올림픽은 48년 1월 달에 동계올림픽이었어요. 우리는 이것부터 참가합니다. 우리나라가 빙상에 또 강했어요. 아까 손정도 목사의 딸 손인실이 이미 30년대 빙상계를 제패했죠. 그렇죠. 빙상 선수들이 이때 출전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생모리책 참가하는데 여기에 앞선 분들이 계세요. 월타정이라고 보이시는 거예요. 저분은 또 교포 출신이에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 때도 교포로서 엄청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올림픽 출전할 때 통역이 필요하니까 굳이 여기 와서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월타정이란 분은 그 올림픽 공원에 가시면 기념비가 있습니다. 크게. 미국 국적을 버리셨어요. 그것도 1950년에 미국 국적을 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미국 국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잊혀지고 모르고 그다음에 알아야 하는 분들이 진짜 많다는 거. 네. 진짜. 그리고 이게 48년 지금 1월 달에 이렇게 됐잖아요. 네. 5월 달에 우리나라에 총선거가 일어나죠. 총선거가 48년 5월 10일입니다. 그게 왜 그날로 정해지지 아세요? 48년 5월 9일로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일요일 날 선거하려고. 5월 9일이 우리나라의 개기일식이었습니다. 진짜? 와. 그래서 5월 9일 날 만약 그게 했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5월 9일 날 그리고 우리 과학자들이 가만히 있었냐. 이태규, 권영대 이런 사람들도 탐험단을 만들어요. 그게 지금 국립영상기록관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너무 정치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걸 잊고 있는 거예요. 이 과학과 연관되면 훨씬 더 희망적이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개기일식 때문에 선거가 연기됐대. 근데 연기됐다는 거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서울대 물리대에서 다 관측단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여키스 천문대라고 아시나요? 네, 알죠. 여키스 천문대가 왔었어요. 그래요? 같이 공동 관측했어요. 서울대랑. 여키스 천문대면은 제일 큰 망원경이 있던 데예요. 이런 분들이 다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혼란하고 좌우대립해도 이렇게 혼란이 되고 다 월북해도 이승기 박사는 꿋꿋하게 그 공대 건물 재건하겠다고 혼자 벽돌 마름해서 진짜 멋있네요. 와, 진짜 대단하고. 그런 거죠. 이 보시면 49년입니다. 저기 보면 오른쪽에 서울 유니버시티, 서울대학이죠. 이막이라는 분, 경성대학교 이공학부 출신인데 네. 졸업하고 안주에서 비행기 회사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해방될 때 와서 경성대학에 이제 합류를 할 때 경성제국대학은 수학이 없었습니다. 근데 수학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수학과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투표를 합니다. 근데 최인실 선생이 쟤 시켜, 쟤 이막이. 제가 나보다 똑똑해. 그 24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가서 했어요. 했는데 아까 말했지만 분열이 돼가지고 다 월북하니까 자기도 따라 월북해요. 월북했다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지. 이건 아니야. 그래서 월남합니다.
가서 월남을 했는데 다시 서울대학에 못 가잖아요. 최윤식이 야 이리 와. 나중에 이막이 일대기에 나와요. 최윤식 선생이 나를 다시 불렀다. 둘이 이제 수학과를 하는 거예요. 교재가 있나? 아무것도 없지. 둘이 쓰레기통을 뒤져요. 미군 쓰레기통을. 그래서 뭐 그랭빌 미적분학 이런 걸 막 번역합니다. 학생들한테 교재를 사줄 돈도 없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이막이 우연하게 미국 수학 학회보를 보게 돼요. 거기서 47년의 일입니다. 막스 초론이 썼던 이 문제 정말 누가 풀어줬으면 좋겠다로 공개 질문을 했던 그걸 봐요. 재밌네. 재밌네. 집에 가서 그저 풀어요. 이거 풀리는 걸 가지고 왜 이러지 이 사람이? 그럼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해? 할 방법이 없잖아요. 막스 초론한테 편지를 써요. 내가 풀었다? 근데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디다 좀 실어줘. 막스 초론이 실어줘요. 그게 4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최초로 해외 저널에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발표하셔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게 발표된 걸 몰랐어요. 그냥 한국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6.25가 났죠. 이제 6.25가 나서 나중에 알게 돼요. 캐나다로 다시 유학을 간 다음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됐다라고 알고 계셨던 거죠.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최규남 이분은 이때 문교부 차관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쓰냐면 자연과학의 혐오감을 가지고 경과학비를 기피하던 애들이 문과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에서도 자연과학의 교양이 없는 과학의 이해조차 없는 반신불수의 대학 졸업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인문계통 졸업생들의 사회에 나와서는 정치, 경제, 법률, 기타 중요한 방면에 지도적 격으로 군림한 이공학부 출신의 기술자를 부리는 지도적 지위를 점하게 된다. 거의 뭐 엄청난 분노를 쓴 거잖아요. 열받았어.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사연이 있어요. 이태규 박사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사람이 교육심의위원회가 됩니다. 이 사람이 교과과정을 재편해요. 교과과정 개편안이 그거였어요. 과학교육이 일제시대 때는 25%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걸 75%로 바꾸는 거였어요. 75%로 바꾸는 안이 이태규 안이 통과됩니다. 근데 물리대 안에서 법대하고 물리대 알력으로 이 사람이 물리대학장에서 물러나요. 그렇죠. 아까 미국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그 이태규의 안은 없던 걸로 됩니다. 그래서 최초 물리학 박사인 최규남이 투입된 거예요.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찬. 진짜 열받으신 그게 느껴져요. 엄청 열받은 거죠. 이때가 1950년 6월 달이잖아요. 네. 요 직전에 심지어 그 겨우겨우 살려놓은 그 서울대학교 공대 건물도 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 학자들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시대를 회고하는 게 1964년인데 지금 테크노크라트들이 무시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술 관료라고 하는 테크노크라트. 우리나라 저널리즘에 해방 후 20년 동안 맨날 민주주의, 정계 개편, 정치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정계 개편이나 민주주의 같은 걸 엔조이하면서 우리나라가 낳은 천재적인 과학자 이태규 박사를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한국 민주주의의 침해를 조소한다. 우리가 가졌던 그 과학적 그 일제시대 때 다 떠나버렸잖아요. 이 한국 정치의 침해를 조소한다는 이게 64년 서울대 법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50년 3월에 귀국할 때 사진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우장춘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고위 관료 연봉에 5년치. 우장춘은 가장이니까 저분이 오시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 근데 이 사람은 100만 원을 전부 다 실험기구, 교재, 종자 사는데 다 써버렸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든 살 거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가 이제 일본인이시죠. 어머니의 나라를 위해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 여러분에게 내가 이 나라에 뼈를 묻을 것을 다짐한다라고 했어요. 빈말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여기 가족 모두가 일본에 묻힙니다. 우장춘 박사 혼자만 수원에 묻혀 있습니다. 자, 50년 3월에 온 다음에 50년 6월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부산에 다행히 운해시험소가 있었죠. 물밀듯이 피난민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눈도 깜짝 하지 않았어요. 연구만 했어요. 50년 12월에 일본의 가족들을 만나러 잠깐 휴가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태연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진도에다가 종자시험소를 짓고 제주도에는 감귤이 적당하도 감귤을 심고 인민군이 물러간 강원도는 씨감자를 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김치를 완성하잖아요. 김치를 완성하는 게 뭐냐면은 배추하고 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다 완성하십니다. 이 사람의 논문이 뭐였냐면은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하면 유채가 만들어진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동종이 아니고 이종의 교배가 가능해서 대3의 종이 만들어진다는 우회 삼각형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한국인들이 먹을 게 없다고 고민하니까 배추를 튼튼하게 만든 거죠. 무도 알타리 무 같은 게 아니고 튼튼하게 만든 거죠. 그게 50몇 년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먹게 됐어요. 조금 옛날 만화긴 하지만 배추도사 무도사는 우장춘 박사님 때문에 그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1960년대 기록을 보면 1956년에 이걸 완성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59년에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게 완성이 되면서 60년대 김치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맞아요. 하루에 양국 소비량이 400g쯤 먹었대요. 밥을. 근데 김치 소비량이 하루에 400g입니다. 김치만 지금도 맛있으면. 우리나라 식량 소비량 2위가 김치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피난이 왔대. 요때 보면 또 과학자들은 계속 일을 한 거예요. 네. 최규남, 그 박철재, 이승기 아까, 박사하고 구속되셨던 그쵸. 그분. 그분이 한국물리학회를 1952년에 여기서 만드십니다. 최윤식은 여기서 대한수학회도 만드세요. 부산에 가신 분이 국제시장은 많이 가시니까 네. 국제시장과 붙어있는 곳이니까 뭐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전쟁으로 다 무너졌구나, 안 될 것 같다 그 생각하지 않고 아, 될 거야 뭐 또 우리 뭐 일제시대 때 뭐 없어서 안 했나 뭐 다 했지 이렇게 했던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네. 나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분들이 누구냐? 3.1운동 세대. 3.1.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나모리 가즈오. 이나모리 가즈오를 도서 사이트에 쳐보세요. 수십 건이 나옵니다. 한국인이 가장 즐겨 읽는 경제 도서가 이나모리 가즈오입니다.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고요. 이분이 어떻게 우장춘에 대해 썼냐. 교세래 홈페이지에 한국어 판이 있습니다. 우리 장인은 우장춘 박사라고 돼 있어요. 저 일본에서 올 때 마지막 막내딸이 그 아사코라고 있었거든요. 58년 마지막 갔을 때 어린 아사코가 이미 결혼 영령이 됐어요. 무일푼에 회사원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이나모리 가즈오였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나모리 가즈오 보고 괜찮아, 잘 될 거야 한 거예요. 그 용기를 얻고 이나모리 가즈오가 1959년에 창업을 합니다. 그게 쿄세라예요. 쿄세라는 교토 세라믹의 준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장인을 그지 기억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아사코가 아빠를 기억했겠지.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우장춘 박사는 누구냐? 우에 삼각형 아까 네. 그죠? 배추 양배추 김치의 은인이라고. 은인. 씨 없는 수박 아닙니다. 김치의 은인이라고. 김치를 만든 사람이 우장춘 박사라고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일본의 최고의 경영자가 이렇게 쿄세라 홈페이지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격려를 받고 힘을 냈다는 거고요. 그렇게 그 수원에 있는 우장춘 박사의 묘를 계속 방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대단하잖아요. 자기 홈페이지에 나는 계속 우리 그 장인어른의 묘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나모리 가즈오는 2022년 8월에 사망하시고요. 2002 월드컵 할 때 박지성 선수가 교토 퍼플 상가라고 나와서 상당히 애매하셨을 텐데 그게 구단주가 이나모리 가즈오였어요. 이나모리 가즈오가 박지성을 굉장히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성이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갈 때도 적극적으로 후원한 사람이 이나모리 가즈오. 야구 선수로는 이대호를 후원했죠. 이나모리 가즈오는 그렇게 또 역할을 했습니다. 1890년대 개화기 시대 때부터 이때까지 3.1운동 세대가 얼마나 세상을 바꿨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형성했는지. 그래서 이 시대를 기억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피천득 이분은 약간 3.1운동보다 약간 뒷세대시긴 해요. 1910년생이시거든요. 네. 근데 얼마나 1910년생이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윤동주 시인이 그 피천득 후배입니다. 피천득 선생님보다 7살 어려요. 이게 2002년에 제가 TV를 보다가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90평생을 살아오셨는데요. 선생님 일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저 인생을 착하고 아름답게는 살려고 했는데 그게 끝이고 한숨을 푹푹 쉬어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저항운동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 걸음도 못 나가고 뒷골목으로 다니면서 한숨이나 쉬고 이렇게 한 것이 지금으로서는 한이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회자가 당황을 해요. 비천득 선생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네. 여기서 저항운동이라는 게 3.1운동과 같은 거리 시위 저는 그걸 말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3.1운동이 끼친 영향은 뭐냐면은 서재필이 한국을 떠날 때는 근대화를 말해도 윤치호도 우리는 다 죽었다. 못 깨닫는다. 라고 생각했죠. 3.1운동이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호응하는 게 생겼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과학의 성각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생을 다 바꿉니다. 3.1운동은 그냥 동일운동의 여러 군데 중에 하나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만든 거는 3.1운동이다. 우리 앞선 할아버지 세대 단 한 번도 3.1운동이라는 게 우리의 시작이었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고 우리 오늘 과학을 보셔서도 그 생각할 거예요. 아, 3.1운동 세대가 우리 과학의 시작이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